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맹정승에게 업힌 선비. 맹사성 정승이 고향인 온양에서 여름철을 보낼 때 일이랍니다. 맹정승은 어려서부터 낚시를 좋아해 그날도 집 앞 냇가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흐르는 물을 굽어보고 있었지요. 간밤에 내린 비로 냇물이 제법 불어 힘차게 흘렀답니다. 저녁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맹정승은 일어날 줄을 몰랐지요. 그때 한양에서 온 듯한 키가 후리후리한 선비가 냇가로 왔답니다. 내가 깊어 버선을 벗고 정강이까지 옷을 걷어올리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었지요. 아흠, 이거 큰일이로구먼. 이 양반 체면에 버선을 벗고 건널 수도 없고. 선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엎혀서 건너야 할 텐데 하고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지요. 그러다가 선비는 냇가 위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맹사성을 보았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지. 저놈을 불러다가 건너면 되겠구나. 선비는 맹사성 쪽에다 대고 소리쳤어요. 여봐라. 맹사성은 삿갓을 꾹 눌러쓰고 못 들은 척 낚시질을 계속하였지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느냐? 선비는 성을 내며 더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나를 부르시오. 맹사성은 자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지요. 거기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왜 그러슈? 나는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인데 내를 건너야 하니 네가 업어서 좀 건네주거라. 양반이 맨발로 건널 수야 없지 않겠느냐. 맹사성은 낚싯대를 놓고 맨발로 선비에게로 가서 말하였어요. 꼭 제 등에 업혀서 건너셔야겠습니까? 에헴, 그럼 어떻게 건너란 말이냐? 좋소이다. 맹정승은 삿갓을 쓴 채 선비에게 등을 들이대었지요. 선비는 맹정승 등에 엎였어요. 맹정승의 등에 엎여 몇 발짝 간 선비는 맹정승의 삿갓이 머리에 다 불편하였지요. 이놈아, 웬 삿갓을 쓰고 있느냐? 선비는 손으로 삿갓을 툭 쳐서 물에 떨어뜨렸답니다. 불써! 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망건 당줄에 높은 벼슬을 나타내는 금으로 된 고리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대감, 살려주십시오. 선비는 깜짝 놀라 내리겠다고 몸을 비틀었어요. 가만히 좀 있거라. 엎였으면 끝까지 건너야 되지 않겠느냐. 맹정승이 선비에게 말하였어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맹정승은 아무 말도 없이 선비를 건네다 주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낚싯대를 들이웠지요. 선비는 첨벙첨벙 다시 건너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었어요. 맹정승은 아무 말 없이 낚시질만 하다가 날이 저물자 낚싯대를 챙기고는 호령을 하였답니다. 이놈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양반 다리 따로 있고 상놈 다리가 따로 있느냐? 맹정승은 선비를 한번 나무라고는 휑허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저승까지 따라온 빚쟁이. 옛날하고도 한 옛날에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살았답니다.
가난을 면해보려고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다 팔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처럼 그의 살림은 펴지지 않았답니다. 그야말로 눈만 뜨면 조석거리 걱정이었지요. 겨우겨우 먹는 양식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 빚까지 얻었답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빚은 벌어서 갚는 건 고사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돈은 언제 갚겠다는 거야? 돈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몰려들어 들들 볶았답니다. 이젠 어쩔 도리가 없구나. 가난한 사람은 빚 독촉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겨우 마련해 약방으로 갔답니다. 비상 좀 주세요. 비상은 독약의 한 가지지요. 비상을 달라고 하자 약방 주인은 가난한 사람의 얼굴을 힐끗 훔쳐보았어요. 약방 주인은 비상을 달라는 가난한 사람에게 영양제와 수면제를 조금 주었답니다. 좋아, 이제 이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야. 가난한 사람은 이젠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에 그간 먹고 싶었던 술을 사들고 남산으로 올라갔어요. 살던 곳을 한번 내려다보고 죽을 생각이었지요. 가난한 사람은 술에다 비상을 털어넣어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하였어요. 세상에 태어나 호강은커녕 장가 한번 못 가고 죽게 되다니 억울하구나. 무슨 놈의 팔자가 이리도 딱하단 말인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래, 죽자. 토끼 같은 자식이 있나 여우 같은 마누라가 있나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자.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고 술을 한 모금 한 모금 마셨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지요. 술 기운이 오르고 약 기운이 퍼져 온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이제 죽는구나. 가난한 사람은 눈을 감았답니다. 이윽고 가난한 사람은 술 기운에 또 약 기운에 잠이 들었다가 날이 어두워서야 잠에서 깨었지요. 내가 분명 비상을 먹었는데 이렇게 깨어있다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저승에 왔나?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저승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온통 캄캄한 게 띄엄띄엄 불빛만 보였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건 내가 죽기 전에 살던 세상의 밤과 같구나. 그렇다면 어디 저승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가난한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상한 일이다. 저승이 어떻게 이토록 내가 살던 곳과 똑같지? 가난한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기가 살던 마을로 가보았지요. 사람들이 오가는 게 자기가 살아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었답니다. 난 죽은 사람이니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그는 신기해하며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갔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안에서 뭐라고 떠들고 있었지요. 뭐라고 떠드나 어디 한번 들어볼까? 가난한 사람은 유유자적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자네는 어디 갔다가 이제 오나? 돈은 언제 갚을 것이야? 빚쟁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가난한 사람을 애워쌌답니다.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소리쳤지요. 여보게들,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저승에까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다니. 빚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자기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머리가 돈 것이 아닌가 하고 주춤거리며 물러섰답니다. 보물단지와 염소 가죽. 옛날 러시아에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두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아들이 일찍 죽는 바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몹시 외로웠답니다. 그러다 어느 해 추운 겨울, 할머니는 여러 날을 앓다 세상을 떠났지요. 할아버지는 이웃들과 친구들을 찾아가서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할아버지가 아주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에 모두 거절했답니다. 자기네 돈이 들까봐 그런 것이지요. 슬픔에 잠긴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교회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 신부님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다가 남들 몰래 교회에 부인까지 두고 있었지요. 신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할멈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저 혼자로는 너무 힘이 드는군요. 장례를 치를 돈이 있어? 먼저 돈을 보여주시오. 신부님에게 거짓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사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돈을 벌어서 반드시 이자를 붙여 갚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돈도 없는 주제에 여기에 올 생각을 하다니 당장 나가시오. 결국 쫓겨난 할아버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할 수 없군. 나 혼자서라도 할멈을 묻을 수밖에. 그래서 할아버지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공동묘지로 갔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나 땅이 얼어붙어 곡괭이가 잘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곡괭이로 찢고 삽으로 흙을 퍼내었어요. 파고 파고 또 파고. 추운 겨울날에도 등에서 땀이 흐를 정도였지요. 그때였어요. 땅 속에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였어요. 흙을 파헤쳐 보니 그건 바로 항아리였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항아리 안에는 반짝이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세상에 고마우신 신이시여. 할멈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를 수 있는 돈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그 길로 금화가 가득 든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항아리에서 나온 금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답니다. 그 금화로 무덤을 팔 수 있는 일꾼들과 훌륭한 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뿐인가요? 그래도 금화가 남아 할아버지는 고기와 술은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을 사왔답니다. 장례식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접할 음식들이었지요.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금화 한 줌을 들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다시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신부님은 할아버지를 보고 대뜸 소리를 질러대었지요. 이 늙은 거렁뱅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돈이 없으면 오지도 말라고. 신부님, 화내지 마십시오. 여기 금화가 있습니다. 신부님이 할멈 가는 마지막 길에 예배를 올려준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금화를 내밀자
신부님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바로 할아버지를 교회 안으로 들이더니 얼마나 슬프냐며 야단 법석을 떨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할아버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신부님은 숨겨놓은 아내를 부르더니 금화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렇게 가난한 거렁뱅이가 금화를 가지고 있다니. 내가 부잣집 장례식도 많이 치러봤지만 이렇게 큰 돈을 받기는 처음이야. 그날 오후 신부님은 묘지로 가서 절차에 따라 예배를 올려주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 할아버지는 신부님과 손님들 모두를 집으로 초대하였지요. 식탁 위에는 고기며 술이며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손님들은 각자 자리를 잡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그 중에는 부자가 된 할아버지에게 질투가 나서 차려진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신부님이었지요. 음식을 다 먹은 손님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맨 마지막으로 신부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할아버지는 인사를 하러 마당까지 따라 나왔지요. 그러자 신부님은 할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보시오. 나에게 솔직히 고백을 해보시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큰 죄입니다. 나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었지요? 혹시 도둑질이라도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이고, 신부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보물을 얻게 되었을 뿐이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까지 일어났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신부님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지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저 금화 생각만 할 정도였어요. 그 늙은이가 그렇게 큰 돈을 거저 먹다니. 그 늙은이를 속여서 항아리를 빼앗을 방법이 없을까? 신부님은 자기 아내와 의논을 하기로 하였어요. 여보, 우리 집에 염소 한 마리가 있지 않소? 그렇지요. 그런데요. 신부님과 그의 아내는 한참을 쑥덕거리더니 마침내 결정을 내렸답니다. 좋아. 그렇다면 밤까지 기다렸다가 일을 꾸며봅시다. 이윽고 날이 저물었어요. 신부님은 아내와 함께 염소를 끌고 와 죽이고는 뿔과 수염이 달린 채로 가죽을 벗겨내었지요. 그러더니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쓰고는 아내에게 말하였어요. 여보, 어서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이 가죽이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를 단단히 꿰매 죽으려. 아내는 바늘과 실을 가지고 와서 염소 머리 가죽의 목 부분을 튼튼하게 꿰매 주었어요. 그리고 밧줄로 칭칭 감아 주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신부님은 곧장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창문 밑에 서서 창문을 똑똑 두드렸지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시오? 나는 악마다. 러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악마가 눈이 빨갛고 뿔이 달린 염소의 모습과 닮았다고 믿었답니다. 농부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신이시여, 무서운 악마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잘 들어라.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너는 내게서 도망치지 못한다. 차라리 내 돈 항아리를 돌려주는 게 나을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을 가져갈 테니까.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그 항아리가 당신 것이었습니까? 할아범이 불쌍해서 내가 보물단지를 준 것이다. 장례식을 위해서 조금만 꺼내 쓰라고 말이야. 그런데 니놈은 그걸 몽땅 써버리려고 하다니. 할아버지는 살그머니 일어나 다시 창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진짜 뿔과 수염이 달린 데다가 눈까지 빨간 괴물이었지요. 할아버지는 틀림없는 악마라고 생각하였어요. 돈이고 뭐고 다 줘버리자. 이제까지 돈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돈 때문에 죽을 수는 없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금화가 든 항아리를 밖으로 던져버리고는 창문을 닫아답니다. 그러자 염소 탈을 쓴 신부님은 잽싸게 항아리를 움켜쥐고는 서둘러 교회로 돌아갔지요. 여보, 나와보시오. 돈 항아리가 우리 손에 들어왔어. 어서 밧줄을 자르고 염소 가죽을 벗겨주시오. 남들이 보기 전에. 아내는 칼을 가지고 와서 밧줄을 잘라내기 시작하였어요. 그때였어요. 아니, 여보, 어떻게 한 거야? 깜짝 놀란 신부님이 소리쳤지요. 이상하게도 칼을 댄 곳에서 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내는 다른 곳을 자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또 거기서도 피가 흘렀지요. 신부님은 울부짖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아프단 말이야. 여보, 자르지 마. 자르지 말라고. 바로 염소 가죽이 신부님의 몸에 완전히 들러붙었던 것이랍니다. 결국 신부님은 그날 밤에 아내를 시켜 항아리를 다시 할아버지에게 되돌려 주었지만 염소 가죽은 벗겨지지 않았답니다. 도미로 태어난 고양이. 옛날하고도 아주 오래된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랍니다. 어떤 동네에 한 사람이 고양이를 길렀지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20년이 넘어도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고양이도 늙으면 망령이 드는지 사람보다 더 상전 노릇을 하려고 하였지요. 고기 반찬을 장만한 날이면 밥상이 안방에 들기도 전에 부엌에서 다 먹는다든가,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든가, 집안에서 누가 주인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였어요. 이쯤 되니 식구들은 고양이 때문에 골치를 앓았답니다. 생각 끝에 식구 중 한 사람이 고양이 두 눈을 꼭 가려 바랑에 넣어 30려리 떨어진 곳에 버리고 왔지요. 그렇지만 고양이는 버리러 간 사람보다도 더 일찍 집에 돌아와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되니 집안에서는 이래저래 늙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온 가족이 골치를 앓았지요. 식구들은 모두 어떻게 하면 그 골칫거리를 없앨까 궁리를 하고 온갖 방법을 써보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고양이에게 보기 좋게 당하곤 하였어요. 어느 날 주인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지요. 옳지. 이번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를 해야지. 주인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식구에게 말하지 않고 비밀리에 일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주인은 커다란 구럭 안에 생선을 넣어 고양이를 꼬드겨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구럭 아가리를 단단히 동여매고는 커다란 돌을 매달았지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고양이를 칼로 찌르고 깊은 강물 속에 던져버렸어요. 고양이가 담긴 구럭은 흘러 흘러 바다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 어인일일까요? 고양이는 죽지 않고 있다가 바다로 흘러가서는 도미로 변하였지요. 어부가 그 도미를 잡아다가 팔았는데 하필이면 바로 그 고양이를 기르던 집이었답니다. 도미를 샀으니 국물을 넉넉히 잡아 맛있게 끓이거라. 주인은 도미를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하였어요. 며느리는 큰 솥에 도미를 넣고 국을 끓였답니다. 솥에서 국이 끓는데 이상하게 솥 안에서 쟁그랑 하고 쇳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며느리는 솥단지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쇳소리는 계속 났답니다. 며느리는 국자로 국솥을 휘 저어보았지요. 그러자 쨍그랑 쨍쨍 하고 국자에 쇳 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났답니다. 아니, 분명 고기만 넣었는데 웬 쇳 조각 소리지? 며느리는 솥 안에서 쇳 조각들을 꺼내었어요. 쇳 조각들은 녹이 빨갛게 슬었는데 맞춰보니 그것은 칼이었지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쇳 조각들을 보였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칼을 본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고양이를 찔렀던 그 칼이었지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식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답니다. 그 국을 한 숟가락도 먹지 말고 땅 속에 묻거라. 시아버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이 국에 넣은 도미는 내가 예전에 칼로 찌르고 물에 던져버린 그 고양이가 변한 것이야. 고양이가 도미로 둔갑해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 하였구나. 우리 모두 죽을 뻔하였어.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내 죄가 크구나. 잘못을 뉘우친 시아버지는 고양이를 땅에 잘 묻어주었답니다. 원님 딸과 종남 장사. 밀양 고을에 욕심이 많은 원님 하나가 있었답니다. 이 원님은 어찌나 욕심이 많았는지 배가 남산보다도 더 불룩하게 나온 모습으로 늘 밀양고을 사람들 중에서 살만한 사람을 잡아다 곤장을 때려 재물을 빼앗는 일만 일삼았지요. 네 이놈, 네가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밀양 원님은 아무나 무조건 잡아다 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사람은 어리둥절에 대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잡아온 것입니까? 이런 괘씸한 놈 같으니 여봐라, 저놈이 바른 소리를 할 때까지 매우 쳐라. 난데없이 잡혀와 곤장을 맞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는 결백하다고 항의도 하고 고함도 쳐보지만 아무리 그래도 돌아오는 것은 메타작 뿐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곤장을 맞으면 누구든지 없던 잘못까지 만들어 그저 머리를 조아리고 빌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소인이 잘못했습니다요.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가진 재물을 몽땅 바칠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권력을 가진 고을 원님에게 대들어 목숨을 지탱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제서야 원님은 흡족해 하며 그러나 근엄한 얼굴로
잡아온 사람을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악질 원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나이가 이미 찼는데도 혼인을 하지 않고 제 아비의 곁에서 역시 재물을 불리려는 욕심만 가득한 딸이었어요. 이 딸은 특히 기운이 남자들보다도 더 세었고 거기다 무술까지 배워서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였지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저녁 무렵 원님의 딸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가 말을 건네었어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날 낮에 밀양고을 부자 하나를 잡아다 빼앗은 재물 계산을 하고 있던 원님은 갑작스런 딸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물었답니다. 큰일이라니? 우리 집 강아지가 배탈이라도 났단 말이냐? 아버지도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무슨 큰일이 있단 말이냐? 저기 왜 남산이라고 있지 않아요? 봉합을 올리는 그 남산 말이냐? 예, 그 남산에 무쇠도 들어올릴 만큼 힘이 센 장사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대요. 뭐라고? 그래, 그놈 이름이 무엇이라더냐? 종남이라는 장사라던가? 딸의 말을 들은 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원님은 형방을 불러 명령을 내렸지요. 이 복의 형방, 이제부터 군사 수십 명을 데리고 남산에 가서 종남이라는 놈을 잡아오너라. 그놈이 나를 해치려고 벼르고 있다니 내가 먼저 그놈을 잡아 없애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원님의 명령을 받은 형방은 군사들을 데리고 남산으로 출동을 하였어요. 그러나 군사들이 떠난 지 반나절쯤 되자 형방이 다리를 절뚝이며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다른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형방 혼자 돌아온단 말이냐? 그래, 종남이라는 놈은 잡아왔느냐? 아이고, 종남이고 뭐고 데리고 간 군사들만 다 죽고 저 하나도 겨우 목숨을 붙여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놈이 얼마나 힘이 센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더욱 화가 나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저런 괘씸한 놈 같으니 감히 광군에 대항하여 제 무덤을 파다니. 여봐라, 누가 가서 종남이를 죽이고 오너라. 내 그에게 후한 상을 내리리라. 그러나 동원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형방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답니다.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을 부하라고 데리고 있었다니. 그래, 밀양 고을에서 종남이라는 놈 하나 잡아올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더욱 화가 난 원님은 큰 소리로 재촉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뒷걸음을 칠 뿐이었어요. 그때 원님의 딸이 답답하다는 듯 앞으로 나섰답니다. 아버지, 저런 사람들에게 종남이를 잡아오려고 하느니 차라리 제가 가겠어요. 지금까지 무술도 배우고 힘도 길렀는데 까짓 시골뜨기 장사 하나 못 잡겠어요? 제게 맡기세요. 원님은 딸의 힘과 무술 솜씨를 아는지라 그제서야 환하게 얼굴을 풀며 명령을 내렸답니다. 어서 가서 종남이라는 놈을 잡아오너라. 원님의 딸은 촌 여자로 분장을 하고는 종남이가 살고 있다는 남산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칡넝쿨과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는 산속으로 들어간 원님 딸은 종남이가 살고 있다는 장군 바위 앞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지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사람 살려요. 아이고,
다리가 부러졌나 봐. 살려주세요. 그러자 바위 뒤에서 키가 보통 사람의 2배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사람 하나가 훌쩍 튀어나왔어요. 바로 종남 장사였지요. 옳지, 네 놈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원님의 딸은 그렇게 생각하며 더욱 그럴듯하게 아픈 신용을 내었어요. 물 좀 주세요. 종남 장사는 바위 뒤로 들어가더니 물을 한 바가지 떠다 먹여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부축하여 바위 뒤 굴 안으로 데리고 갔지요. 바위 뒤에는 널찍한 빈 터가 있었고 살기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처자는 어떻게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오게 되었소? 원님의 딸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눈을 뜨자 종남 장사는 궁금하여 물었답니다. 예, 이 고을원이라는 놈이 우리 아버지를 잡아다가 온갖 협박과 매질로 재물을 다 빼앗고는 죽여버렸습니다. 그 뒤로 우리 집은 망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 원이라는 놈이 저까지 죽이려고 해서 이렇게 도망을 온 것입니다. 저런 못된 놈 같으니. 사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고을원이 재물을 빼앗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 이렇게 무술을 배우며 이 산속에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저도 이 산속에서 장사님과 함께 지내게 해주십시오. 원님의 딸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종남 장사를 올려다보며 부탁을 하였어요. 그렇게 하시구려. 내가 고을원을 죽여 반드시 원수를 갚을 테니. 그렇게 해서 원님의 딸은 종남 장사와 함께 산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종남 장사를 죽이기 위해 온갖 기회를 엿보며 살던 원님의 딸은 점점 종남 장사의 온화한 인품과 따스한 말씨, 사내다움에 끌려 마침내는 종남 장사를 사모하게 되었답니다. 종남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도 있고 원님의 딸은 앞으로 자기가 종남 장사의 아내로 살게 될 날을 손꼽아 보기까지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든 원님의 딸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꿈은 종남 장사가 자기의 부모와 딸인 자기까지 죽이는 내용이었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깨어난 원님의 딸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기의 임무가 그제야 생각이 났지요. 한 옆을 둘러보니 종남 장사는 세상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어요. 새삼 종남 장사가 미워진 원님의 딸은 품에 품고 있던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 잠든 종남 장사의 가슴을 찔러 죽였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굴을 지탱하고 있던 바위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였어요. 원님의 딸도 결국은 무너진 바위 더미에 깔려 죽고 말았지요. 종남 장사가 원님의 딸과 함께 깔려 죽은 이 바위산을 그 후로 종남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지금도 바위에는 종남 장사가 딛고 다닌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답니다. 조선의 독서광. 세상에 태어나서 저런 아이는 처음 봅니다. 1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배우기 시작하지를 않나. 열을 알려주어도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니 이를 어찌합니까? 우리 집안은 네로라 하는 명문 집안인데 어쩌다가 저런 아이가 태어나는지. 형님은 20살에 문과에 급제하지 않았습니까? 하하, 그런 소리 하지 말게.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나는 저 아이가 나중에 크게 될 것이라고 믿네. 책을 한번 잡으면 놓지를 않고 열심히 보지 않는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책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면 못합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걸요. 중국의 역사책 19사략 첫 단락은 26자밖에 안 되는데 사를 배우고도 전혀 외우지를 못해요. 그런 머리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아이는 차라리 글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자네와 생각이 다르네. 지금은 조금 모자라도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것이야. 김득신의 아버지 김치는 친척 동생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아들 편을 들었답니다. 누가 뭐래도 득신이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야. 꿈에 노자가 나타나서 얻은 아들이 아닌가. 김득신은 진주 대첩의 명장 김시민의 손자이자 경상도 관찰사를 지낸 김치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안동김씨 명문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머리가 아주 나빴답니다. 남들은 3살 때 시를 지었느니 5살 때 천자문을 떼었느니 하지만 김득신은 10살이 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남들은 한 글자를 가르치면 10글자를 안다고 하지만 그는 10글자를 가르치면 한 글자도 깨우치지 못하였답니다. 주위 사람들은 김득신을 머리가 둔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하였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수시로 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답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라. 너는 이 담에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게 될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득신은 아버지의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글을 배우고 익혔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또 읽었지요. 김득신이 2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김치는 동네 부사로 부임하였어요.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시 한 편을 지어 올렸답니다. 득신아, 이 시가 정녕 네가 쓴 작품이란 말이냐? 아버지는 아들의 작품을 읽고 깜짝 놀랐답니다. 잘 썼다. 훌륭한 작품이야. 김치는 아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장하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하렴. 김득신은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어요. 아버지에게 물러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김득신은 열심히 글을 쓰고 책을 읽기 위해 몇 사람의 문인들과 함께 독서회를 만들었답니다. 문회계라는 모임이었지요. 김득신은 이 모임에서 옛 글을 찾아 읽고 토론했으며 자기 글을 써서 발표하였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는 글 수백 편을 가려 뽑아 밤낮 없이 읽는가 하면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썼답니다. 독서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하루는 선비들과 압구정에 모여 시를 짓는 모임을 가졌답니다. 김득신은 무슨 시를 지을까 온종일 궁리하다가 저녁 때가 되자 큰 소리로 말하였어요. 오늘 작품이 안 되어 끙끙대는데 마침 좋은 구절이 떠올랐어. 한번 들어볼래? 김득신은 친구들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삼산은 푸른 하늘 밖으로 반쯤 솟아있고 강물은 백로주에서 2갈래로 나뉘어 흐르네. 자, 어떤가? 멋진 구절이지? 김득신이 자랑스럽게 말하자 친구들은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이 사람아, 그게 어째서 자네의 시야. 200의 시 봉황대이지. 아 참, 그런가? 내가 이 시를 하도 많이 읽어 내가 쓴 작품으로 착각했나 보네.
김득 씨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방금 읊은 시에 이런 구절을 덧붙였어요. 1000년 전에 200이 나보다 먼저 좋은 시를 얻었으니 나는 저녁 노을에 붓을 던지고 서루를 내려오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김득 씨는 하인을 데리고 거리로 나섰지요. 그가 말을 타고 가고 하인이 말고삐를 잡았답니다. 그들이 어느 집 앞을 지날 때 글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김득 씨는 말을 멈추게 하고는 귀를 기울였어요. 말 위에서 한식을 만나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시구절이네. 그 다음 구절이 뭐였더라? 김득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러자 하인이 얼른 말하였지요. 그 다음 구절은 도중에 늦은 봄을 맞이하였네 아닙니까? 김득 씨는 깜짝 놀랐답니다. 네가 그 시를 어떻게 아느냐? 정말 대단하구나. 앞으로는 네가 말을 타고 내가 말고삐를 잡아야겠어. 너의 재주가 나보다 나으니 말이다. 나리도 참, 날마다 읽으시는 시 아닌가요? 하도 들어서 제 귀에 딱지가 앉았는걸요. 그렇지. 이제 생각이 났구나. 김득 씨는 무릎을 쳤답니다. 그는 여전히 머리가 나빴어요. 날마다 수없이 읽는 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지요. 김득 씨이 가장 많이 읽은 글은 사마천의 사기, 백이전이었답니다. 은나라 신하인 백이와 숙제 형제가 지조를 지켜 주나라 음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다는 내용이지요. 김득 씨는 이 글을 1억 1만 3천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억이 지금의 10만과 같으니 실제로는 11만 3천 번을 읽은 셈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는 어느 날 하인과 함께 그 글을 듣고 한 구절도 기억하지 못했답니다. 오히려 그 글을 줄줄 외운 것은 그의 말을 끄는 하인이었어요.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으려면 하루에 몇 번씩 얼마 동안을 읽어야 할까요? 실학자 연암 박지원은 그것을 실제로 계산해 보았답니다. 그에 따르면 아무리 책을 잘 읽는 선비도 백이전을 하루에 100번 넘게 읽을 수는 없다고 하지요. 하루에 100번을 읽는다면 1년에 3만 6천 번을 읽을 수 있고 3년이면 1억 8천 번을 읽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병을 앓거나 남들과 만나느라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4년을 꼬박 읽어야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박지원의 결론이지요. 박지원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위아래로 수천 년과 3만 리를 모두 뒤져도 부지런히 책을 읽은 사람으로는 김득신이 으뜸이라고 말하였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그가 책을 몇 번 읽었는지 기록해 놓은 독수기입니다. 거기에는 1634년부터 1670년까지 김득신이 1만 번 이상 읽은 글의 목록과 횟수가 적혀 있답니다. 김득신은 1만 번 이상 읽지 않은 책은 독수기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적게 읽어도 수천 번씩은 읽은 장자, 대학, 중용 등은 넣지 않았지요. 김득신은 먼 훗날 내 후손이 독수기를 읽으며 내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알 것이다. 라고 밝혀놓았어요. 후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책을 읽었는지 알게 하려고 독수기를 썼던 것이지요. 그는 백이전을 1억 1만 3천 번을 읽은 것을 기념하여 자신의 서재 이름을 억만제라고 지었답니다. 김득신은 시도 때도 없이 백이전을 읽었어요.
심지어 딸이 죽어 장례 행렬을 따라갈 때도 손에서 백이전을 놓지 않았고 부인이 죽어 친척들이 곡소리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 백이전을 읽었다고 합니다. 김득 씨는 결혼 전부터 독서광으로 처갓집에 알려졌나 봐요. 혼례를 올리던 날 장모는 일부러 신방에 있는 책들을 모조리 치워버렸지요. 밤에는 늘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자는 김득신이었어요. 책이 보이지 않자 김득신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책을 찾아 온 방을 뒤졌답니다. 그때 경대 밑에 깔린 책력이 눈에 띄었지요.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밤새도록 책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득신은 독서 광으로 부를 만하지만 인간 승리의 또 다른 기록을 세웠답니다. 1662년 환갑이 다 된 나이에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답니다. 토끼의 소원. 깊은 산속에는 여러 동물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 살고 있어요. 사슴, 산토끼, 다람쥐, 꿩, 산비둘기, 큰악새, 딱따구리, 뱀, 부엉이 등등 말이에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긴 겨울이 끝나면서 산속의 동물들도 하나둘 기지개를 켜고 나왔지요. 때를 지어 나무 껍질 아래에서 잠을 자던 무당벌레도, 땅속에다 굴을 파고 겨울잠을 자던 곰도, 높이 쌓인 눈 밑에 길을 뚫어 먹이 저장소를 드나들던 토끼도, 봄이면 좀 더 큰 뿔로 뿔갈이를 하는 사슴도요. 그리고 온갖 식물들은 새순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먹이가 될 풀잎과 나무 새순을 찾아 나온 토끼는 옹달샘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사슴을 만났어요. 안녕? 이제 봄이 되었으니 먹이를 구하기도 쉽겠지? 정말 다행이야. 커다란 눈망울 때문에 겁 많고 착해 보이는 사슴이 먼저 아는 척을 하며 인사했어요. 그래, 오늘따라 네 뿔이 더욱 멋져 보이는구나. 토끼도 마지못해 웃어 보였지요. 토끼는 사실 마음속으로 사슴을 몹시 부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슴은 얼마나 좋을까? 가늘고 긴 목과 커다란 눈, 큰 키, 게다가 도도하게 솟아오른 멋진 뿔은 또 어떻고 어디로 봐도 완벽해 보여. 사슴과 헤어진 토끼는 힘없이 걸었어요. 토끼는 사슴의 당당한 외모에 비해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게만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게 얼마를 갔을까? 토끼는 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밑에 이르렀어요. 괜스레 화가 난 토끼는 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나는 왜 토끼로 태어났을까? 쓸데없이 큰 귀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야. 게다가 앞다리와 뒷다리의 길이도 같지 않으니 맵시가 날 턱이 있어? 휴, 나도 사슴으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어요. 그렇게 사슴이 부러우냐? 네가 그토록 사슴이 되는 것이 소원이라면 사슴이 되려무나. 토끼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몇 아름이 될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늙은 나무만 있을 따름이었어요. 내가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나? 주위를 휘 둘러보던 토끼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사슴이 되고 싶은 마음에 헛소리까지 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고개를 돌리던 토끼는 자신의 다리에 눈길이 닿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라, 내 다리가 어떻게 된 거지? 자신의 짧은 앞다리는 간데없고 길고 날씬한 다리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토끼는 얼른 옹달샘 쪽으로 달려갔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옹달샘에 도착한 토끼는 조심스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아니, 짧은 비명을 지른 토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입을 벌리고 서 있는 한 마리 사슴이었어요.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멋진 뿔이 자신의 머리 위에 당당하게 솟아 있었지요. 그뿐인가요? 길고 늘씬한 다리는 또 어떻고요? 내가 정말 사슴이 되었네. 세상에 이럴 수가. 사슴이 된 토끼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게 꿈은 아니지? 사슴이 된 토끼는 몸을 빙빙 돌려가며 옹달샘에 비춰보고는 앞발을 들어 자신의 볼을 때렸어요. 아야!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오히려 기뻤어요. 분명 꿈은 아니라는 표시였으니까요. 산속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에 산신령 할아버지라도 깃들어 사는 것일까요? 어쨌든 누군가 토끼의 소원을 들어준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때 다람쥐와 못 보던 토끼 한 마리도 옹달샘을 찾아왔어요. 한껏 기분이 들뜬 사슴이 된 토끼는 못 보던 토끼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넌 못 보던 토끼로구나. 어디서 왔니? 나는 원래 사슴이었는데 이제 토끼가 되었단다. 난 오래전부터 토끼가 되고 싶었거든. 큰 길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작은 소리도 쉽게 들을 수 있는 토끼가 부러웠어. 위험한 순간 쏜살같이 달아날 수 있는 달리기 실력도 그렇고. 이 말에 사슴이 된 토끼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귀만 큰 토끼보다는 다리로 보나 뿔로 보나 사슴이 훨씬 더 멋지지. 며칠도 안 돼 후회하게 될걸. 메롱. 사슴이 된 토끼는 토끼가 된 사슴을 향해 마음속으로 혀를 낼름 내밀어 보이고는 다람쥐를 향해 물었어요. 다람쥐야, 내 모습 어때? 너도 반할만 하지? 뺨 주머니에 먹이를 넣어 나르던 다람쥐는 무슨 말인가 할 듯 하다가 그냥 웃어 보이기만 했어요. 사슴이 된 토끼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옹달샘 주위를 뽐내듯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옹달샘이 비춰보며 낄낄거리곤 했어요. 자신의 변신이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토끼가 된 사슴이 길을 쫑긋 세우더니 뒷발로 땅바닥을 치는 것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탕, 탕, 탕. 숲을 사이로 사냥꾼이 총을 쏘며 나타났어요.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몸을 숨기기에 바빴지요. 다람쥐는 쪼르르 가까운 나무 위로 기어올랐어요. 다람쥐는 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나무를 아주 잘 타거든요. 토끼가 된 사슴은 깡충깡충 숲을 속으로 뛰어갔어요. 토끼는 몸놀림이 재빠르고 걸음도 빨라요. 특히 뒷다리가 길어서 산 밑에서 산 등성이 쪽으로 달아나는데 유리하답니다. 큰 메토끼는 비탈진 산길을 1시간에 80km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렇다면 사슴이 된 토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슴이 된 토끼의 긴 다리는 사냥꾼을 피해 어떻게든 달아나려 애썼지만 사슴이 된 토끼가 무엇보다 자랑스러워했던 뿔은 자꾸만 나뭇가지에 걸려 도망치는 것을 방해했어요. 퍽, 퍽, 퍽. 사냥꾼이 쏜 총알이 사슴이 된 토끼의 발밑에 와서 꽂혔어요. 사슴이 된 토끼는 겁에 질린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달리고 또 달렸어요. 나뭇가지에 걸려 뿔 여기저기가 긁히고 상처를 입었지만 사슴이 된 토끼는 아픈 줄도 몰랐어요. 정말 사슴이 된 토끼를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답니다. 그냥 토끼로 사는 건데
내가 가진 것은 우습게 생각하고 남이 가진 것만 탐내더니 꼴이 좋구나. 사슴이 된 토끼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토끼가 되고 싶었어요.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답니다.